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 많은 주목을 받은 한마디, 바로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입니다. 6개월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비화폰 서버의 기록을 수사기관이 넘겨받았습니다.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확보했습니다. 12.3 계엄의 밤 전후는 물론 관절을 요새로 만들어 체포를 막았던 그때의 상황들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오늘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 준비를 위해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샤넬백에 이어 6천만 원대 목걸이 전달에도 김건희 여사의 비서가 관여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6천만 원대 목걸이의 행방이 여전히 미궁인 가운데 검찰은 제품 이름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이 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서 유경옥 씨가 샤넬백 2개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만큼 목걸이 전달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로 의심되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전달책으로 의심되는 비서 유경옥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 했다지만 이 또한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죠.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의 제품명이 특정이 됐다. 가격도 드러났다라는 점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 목걸이가 처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2022년 김건희 씨가 이제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착용하면서 고가의 목걸이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재산 등록에서 신고 내역에 없더라. 그럼 과연 이 목걸이는 누구 것이고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시에 지인에게 빌렸다가 다시 돌려줬다라고 하고서 이제 유야무야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다시 김건희 여사 쪽에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명쾌하게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품명이 특정이 됐다.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한 6천만 원대 이상의 가격이던데 이게 특정이 됐다라는 것은 구매자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최종적인 종착지가 누구였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밝힐 어떤 그런 단초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 이 건진 법사의 그 심부름 역할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비서 유경옥 씨도 검찰에 재소환된 만큼 빠르게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 6천만 원대 목걸이라고 하네요. 영국 그라프사의 제품이고 금액이 6천만 원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가격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6천만 원 훌쩍 넘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말씀하신 통일교의 2인자라고 불리는 윤모 씨가 건진 법사에게 주고받은, 보내고 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걸이 보관 중이시라면 제가 받는 게 맞겠다라고 윤모 씨가 메시지를 보냈고요. 건진 법사가 만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가의 목걸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방을 찾아야 정말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달된 건지 혹은 배달 사고가 났는지 뭐 등등이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워낙 고가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찾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은폐하거나 은닉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물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저는 이 사건 자체의 본질이 좀 흐려지고 또 지리멸렬한 정치 공방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고가 같은 지금 이 사건은 종교와 정치가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해서 정치 탄압이나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물 증거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여 의원님. 예. 수사기관이 수사를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참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사회 초년생 연봉이 지금 6천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고가의 목걸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위화감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종교 단체가 고가의 사실상 뇌물에 가까운 선물을 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인식이 되었길래 저런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한테 전달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소에 밖에서 어떠한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날짜가 2023년 11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명품백, 디올백 수수 의혹 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그 문자예요. 보내진. 그렇다는 건 뭐냐면 목걸이를 줬는데 명품백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 우리도 혹시나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해서 저 문자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렇게 목걸이 보관 중이시라면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저 윤모 씨의 경우는 건진법사한테 주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줬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를 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건진법사한테 주면 무조건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가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만큼 가까운 서로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를 윤모 씨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저 문자를 주고 받은 부분만 봐도 건진법사가 그걸 전달을 안 했으면 안 했다. 뭐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 그런데 만나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유 전 비서관은 코바나 컨텐츠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 여사 봉화마을 해외 순방 일정 등에도 동행한 것이 다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동 조율을 했고 디올백 수수 논란 당시에 동석을 한 인물입니다. 건진법사가 준 그 샤넬백을 두 차례 교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받아서 웃돈을 주고 한번 바꾸고 또다시 웃돈을 주고 바꾸고 해서 그 교환에도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수사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수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소환 물론 이 건으로 소환 통보를 간 건 아니지만 소환 가능성은 꽤 이제 커지고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연히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환 조사까지 이르게 되기에 앞서서 그 밑에 단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인은 이제 진행되고 난 마지막 순서가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일 것 같은데 예.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 비서 유경옥 씨를 검찰이 재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샤넬백 2개 뿐만 아니라 목걸이까지 아마 조사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정말로 이것이 단순한 심부름이었는지 아니면
이 심부름을 목적성을 가진 심부름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건진법사가 누구길래 이 당시라면은 유경옥 씨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건희 씨를 보좌할 당시인데 과연 어떤 사이이길래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그 유경옥 씨가 도맡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는 뭐 나와야 될 것이다. 뭐 저희가 지금 뭐 추측컨대는 유경옥 씨가 김건희 씨와 10년 이상 함께 해온 인물로 김건희 씨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샤넬백 2개를 바꾸는 것 또는 목걸이를 뭐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 또는 저 명태균 씨 죄송합니다. 샤넬백 말고 예. 또 백이 또 있잖아 명품백. 디올백이요? 디올백. 예, 그 백이 많아서 좀 헷갈리셨군요.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디올백을 받는 과정들 이 모든 것에 가장 핵심적인 실무 라인에 있었던 이 유경옥 씨가 먼저 소환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는 하겠지만 어느 시기에는 특검이 이걸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김건희 특검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그 주장을 듣고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의견들은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시급한 이유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건진법사로부터 최소 2개의 샤넬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정치 검사들이 정권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이걸 수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 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죠.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는 하지 않고 아마 대선이 끝나고 처리한다는 얘기도 그동안 민주당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도 뭐 이 사건에서 특검은 이미 지금 지지멸멸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는 거에선 저도 뭐 이견이 없는데 지금 이 사건 통일교와 연관된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 결과가 미진했었을 때 특검을 도입한다면 저도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수사 중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유경옥 행정관이 통일교 실세와 단순하게 둘이서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수사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향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거라고 예측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와 함께 묶어서 특검을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이 사건만 또 별개로 빼서 또 다른 특검을 한다는 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공세로 또다시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제 미진해 보이는 사건들을 다 함께 하는 것은 특검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딱 떼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지금 다 여러 사건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그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인 것이 그 다음이 없어요.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지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야 진정한 사과와 반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동안 나왔던 무슨 뭐 명품백 수수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이라도 지금 나온 건 또 지금 나온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만이라도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한다, 합의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 한마디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걸 뭉치고 가려고 한다면 네. 그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요. 네, 김건희 특검법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계속해서 찬성을 해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조금 변한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검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을 때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특검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사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게 되든 저는 검찰의 개혁은 필수적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을 개혁한 뒤에 그 검찰 제대로 된 검찰이 세워지면 그 검찰한테 수사를 한번 맡겨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다. 꼭 특검만이 답은 아니다. 다만 철저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성훈 전 차장이죠.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체포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서버 기록인데 그것만 담기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계엄 이후의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것 같고 이 수사가 조금 속도를 낸다면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의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왔던 것들이다. 대통령실과 또 그 경호실이 이 서버 자료가 나감으로써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애써서 이 서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여기 서버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문자를 누구하고 나누었는지, 그게 시각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수사 목적이 지금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그 공무집행 방해,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제출을 받은 형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2.3 비상계엄과 전체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 다른 방식의 어떤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이 서버 기록에 대해서 대부분 복구를 이루어낸 것, 이것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우선 수사 내역,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서 받은 내역 가지고는 세부적인 통화 내역이 실질적인 통화 내역은 없고 아마 목록만 있을 겁니다. 비아폰 서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래서 당장 이 수사를 진척 급속도로 앞서서 나가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호처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나왔다는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수사의 끝을 맺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수사 협조를 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수사를 진보된 형태로 나갈 거라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검찰 측에서나 경찰 측에서 속도전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수사를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라도 경호처에서 이러한 서버에 대한 수사 협조 이런 것들 하는 건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전에 분명히 법원에 정식 영장을 받아가지고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정식 법 집행을 막았던 부분,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비아폰 서버에 대한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우리가 진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번 계엄에 대해서 이 서버 복구부터 해서 하나씩 차근히 짚어가면서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40년 만에 비상계엄이었고 내란 범죄 혐의로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수사 방해까지도 이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금 곧 치러질 6.3 조기 대선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수사가 어떻게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선 전이든 대선이 끝나고 나서든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오늘 TV 토론도 있고요.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의 탄압 때문에 서거하신 지 이제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하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는 이재명 후보는 묘역을 참배하다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움직임의 첫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시 되어버린 것 같아서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를 만난 권양숙 여사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도 아침 일찍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비 장학생이었던 이 후보는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2023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당연한 덕담이지만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22년 뒤에 이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 잘 실천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2차 TV 토론이 2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토론에서 사회 분야 공약을 검증하며 또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 예, 벌써 16년이 됐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보셨듯이 이준석 후보 봉하마을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의 길이 저의 길이 됐다. 그 여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고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현장에 가진 않았습니다. 참배는 안 했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싸워왔던 분이다. 국민 주권 개헌을 이루겠다라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 정치를 하고파라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소신 있는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헌화 뒤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 정치 보복의 희생자, 피해자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이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무리한 이 수사권의 남용의 피해자라는 그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당신이 그 생전에 이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고 또 참여와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 지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마무리하고 비세혁명에 의한 혁명의 완성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것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 각오,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소회의 눈물이 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7시에 조찬기도회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은 아무 일정이 없었어요. 일단 메시지부터 볼게요.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싸워왔던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젊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결의 삶을 살아온 건 어찌 보면 전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정치적 행보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지만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젊은 시절에 본인이 노동운동을 투신했었을 때 그 모습 자체는 분명히 기득권과 맞서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길과 같은 결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저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오늘 TV 토론회 때문에 저 직접 참배를 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저런 의미와 취지에 있어서만큼은 김문수 후보의 진심이 담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노동운동가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정치 행보는 완전 다르죠. 네, 정치 행보에 있어서만큼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예. 같은 길을 걸었다고 저도 감히 그렇게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성열 위원님, 네. 이준석 후보는 앞서 발언 들어보니까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던데 왜 그랬습니까? 울먹인 건가요? 예,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도 사실 제가 선거권을 가지고 처음 투표를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노무현이라는 분은 정직하고 그리고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셨거든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도 그런 점에서 본인과 좀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서슬퍼런 집권 1년 차의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당대표에서도 쫓겨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부산이라는 그 당시의 험지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 역시 서울에서 보수정당이 당선하기 힘든 험지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도전을 해왔던 그런 서사들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노무현 후보의 그런 마음들을 좀 더 동일시하고 이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참배한 이재명, 이준석 후보 둘 다 노무현 정신을 좀 강조한 것 같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정직, 올곧음, 소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그 정치를 닮아가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말씀 주시고 있는 노무현 정신이 정말로 참 노무현 정신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신을 가장한 그런 또 이 빈 껍데기만 가지고 차용해 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많이 언급한 만큼 이준석 후보의 행동 하나하나도 노무현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행동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반론 들어야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사실 감히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앞서서 김진욱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노무현 정신의 기본은 통합과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의 장을 열어셨던 분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통합 이야기는 하셨었지만 불과 며칠 전에 응징의 이야기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현재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의 생각에서 저희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껍데기만 쫓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그런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꼭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보여주셨던 세대 갈라치기 또는 남녀 갈라치기, 성비 갈라치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이 기억의 잔상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노무현 정신으로 가져가서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저희도 박수 쳐드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세 분 모두 각 후보들이 노무현의 정신 또 노무현의 삶과 닮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아마 저희 오대영 라이브를 보시는 시청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 행보들이 어땠고 또 새 후보의 정치 행보는 또 어땠는지를 잘 알고 계셔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TV 토론회 한번 예상을 해보죠. 잠시 뒤에 열립니다. 이제 한 2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JTBC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라는 거 잠깐 예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TV 토론 각 당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포용력, 신뢰감, 안정감 등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도구는 이재명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보님이 노력한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사회 갈등이나 아니면 문제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누구든지 이야기하자. 네, 오늘 사회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럼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이런 내용들인데 과연 어떤 쟁점을 두고 가장 뜨겁게 격돌을 할지 관전 포인트를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 분야에 대해서 특히 사회 통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국난에 가깝게 어렵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금 너무 다 하나같이 중요한 주제들이고 이 주제들 모두 다를 국민들께서는 사실 직접 후보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공약을 준비했는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런 본인들의 소신은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난무하는 그런 토론회가 또 되지는 않을까. 지난 1차 토론회가 좀 그런 방식이어서 예. 제가 볼 때는 후보가 4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중에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 분밖에 없고 다른 3분은 사실상 패널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대로 후보 간 토론회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법들이 좀 모색될 수 있는 그런 좀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갈등 부분에서 되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어찌 보면 그런 갈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아젠다를 저는 점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젠더라든지 세대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에서 더 이상 그걸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과감하게 이번 토론회 때 치고 나올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경륜이라든지 연령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지혜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해법을 내놔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있어서만큼은 갈등 극복이 어떻게 각 후보들이 내냐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예, 그 어젠다를 쥐고 있다는 거면 동의합니다. 예,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갈라치기라는 기득권의 언어에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라치기라는 게 왜 이슈가 되고 왜 사람들이 회자를 할까요? 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어떠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분명히 청년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묵살하고 가는 겁니까? 그것도 이 중요한 대권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야합을 해서 연금을 저렇게 개악의 형태로 끝내버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잘못된 소리를 할 때는 짚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말을 할 줄 아는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번 토론회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해법까지도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예. 지난 토론회처럼 되지는 않겠죠? 커피만 남는 이라는 비판도 나왔었고요. 공약에 대해서 제시하고 상대 공약을 검증하는 그런 토론이 되길 바랬었는데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여론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 갈등 문제, 특히 지역 갈등, 남녀 갈등이랄까요? 혹은 연금 의료 개혁 부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세부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런 공약을 나는 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세세하게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세 분 말씀 들으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바로 원하는 게 그런 점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남는 게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재명 후보가 책임감을 좀 더 느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이재명 후보가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의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세세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알려드려야 돼요. 정책집 읽어보라고 공약집 읽어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검증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제가 나눠서 갈 거고 여기엔 이만큼 투자할 거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극단적이시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단순화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1위 후보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차 토론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다. 좀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문제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에 따른 해법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단지 커피콩값 120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경제가 순환되기 위해서 얼마나 재정의 역할, 승수효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것의 마중물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철학이나 이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호텔이 취소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계속 문제를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방식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 대결에서도 특히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합의를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도 지금의 그 공약을 제시하고 토론회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봐주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생각들도 가감 없이 좀 말씀을 주시면 더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오늘은 좀 그런 방향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좀 생각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정책의 철학, 방향, 또 방법론, 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굵직한 내용들을 좀 다루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발언권을 못 드렸는데.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태도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태도 얘기네요. 그 이유는 태도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본질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1위 수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면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할 거라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할 거라 그렇게 다 예측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후보께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에 임해 주셔야만 이 토론 자체가 조금 더 정책이라든지 굵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제일 잘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요? 예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전 이준석 후보가 이런 거 약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게 이준석 후보는 누가 봐도 토론에서 제일 잘할 거라 예상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프로야구로 치면 4번 타자인 겁니다. 홈런 못 치면 본전을 못 찾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약간 불리하게 토론에서 평가를 박하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의 김윤영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자, 말씀하셨으니까 반론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엽적인 공격이 아니라 본인의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어느 후보의 공책이 더 유권자들을 위한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식의 토론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에 말꼬리를 잡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께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방송을 토론을 보는 것 자체가 짜증나게 한다. 그래서 채널을 돌리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각 후보님들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채널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예고를 해드리면 저희는 오늘 8시에 JTBC에서도 TV 토론을 진행하고요. 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선 팩트체크 실시간으로 대선 팩트체크도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해드린다는 점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홍보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지율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45%로 집계가 됐고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큰 변화는 없다라는 반론도 존재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뭐 지금 보수의 결집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 갤럽에서 이 그 응답자를 보니까 약간 좀 보수의 과표집 현상이 보이더라. 물론 이제 뭐 갤럽이 의도치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난주에는 본인이 보수라고 응답했거나 또는 진보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한 30%대로 비슷했어요. 29점 몇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한 5 정도 되고요.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 표본에 약간의 그 바이어스랄까요? 아니면은 과표집 문제요. 과표집 문제가 조금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보수의 결집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쇼 같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공화당의 김문수 후보 지지 또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이런 보수 우파 또는 그걸 넘어서는 아스팔트 우파의 극우 쪽까지도 지금 김문수 후보 쪽으로의 지지가 결성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와중에도 이준석 후보가 일부 조금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남아있는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표본 문제도 짚어주셨고요. 요즘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수치만 보지 않고 표본까지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고 그런 표본을 바탕으로 또 재해석해서 각자가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다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라는 것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이는 흐름이요. 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 수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표집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적극적인 투표 의사층이 투표를 하겠다는 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즉 보수 쪽에서 투표를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 수치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할 거라 예상했을 만큼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서 크게 활약을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선전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2차 토론이라든지 추후에 더 있을 있을 일정에 따라서 저 지지율은 크게 요동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보수 결집과 투표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저게 과표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지금 엄청난 컨벤션 효과가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과표집이라고 보셔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저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즉 TV 토론이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근데 그 TV 토론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힘들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저런 지지율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호텔 경제학을 얘기하는 건 단순히 그 10만 원이 어떻게 돌아갔느냐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시는 국가 재정 정책은요. 재정 만능주의에 가까워요. 정부가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이 돌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 수요를 창출시켜서 가야 된다는 정부 주도 형태의 경제 정책을 쓰시려는 걸로 보이는데 호텔 경제학을 보게 되면요. 정부가 돈을 투입하면 그 돈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 예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재정 만능주의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사중 손실이나 구축 효과도 고민은 하셔야 된다.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런 수치도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발언이었는데 또 얘기하셔서 짧게 반론을 듣고 끝낼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만능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어려운 순간, 지금처럼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돈맥 경화가 있을 때는 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재정을 무한정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한 부분의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TV 토론이 한 2시간 조금 넘게 남았네요. 네,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새 후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없지만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도 있고 내 후보가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할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간판 패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얘기가 많네요. 이수진 앵커가 먼저 당권 거래설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나의 실수 영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다가 단일화 내홍을 거친 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순간적으로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그 갈등과 내홍은 끝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보수의 책임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경선 몇 명이서 짜고 사기쳐서 저 이겨먹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수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친윤의 당권 거래설을 제기했던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은 오늘 아침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한계는 단일화하지 말라고 하고 친윤계는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예고편을 찍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의 이재명 지지 선언 잘 들었습니다. 예, 재밌네요. 개혁신당에서 이제 시작된 당권 제한 전화
한 2억 건 정도 왔다고 하는데 이건 단일화로 당권을 거래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근데 사실 선거 때마다 단일화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폭로성으로 그러니까 하는 건데 뭐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은 그러면 이준석 후보 어차피 단일화할 건데 우리가 지금 뭐하러 이준석 후보 지지해 주냐. 그냥 나중에 단일화하고 나면 그때 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아마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서 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군데요. 저는 이 인터뷰 내용도 인데 제가 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놀라웠어요. 어떤 내용이죠?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인사들도 전화해서 이준석 후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양측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정하게 선거를 경선을 뛰고 거기서 나온 후보들이 누군가가 이제 이기고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 대한민국 구도가 아니죠. 국민의힘 내에 당권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는 후보 단일화 하자고 그런 식으로 또 매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멘트를 하고 뭐 이동훈 공보단장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자기는 전화 온 거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악수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오늘 뭐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코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지금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변수라면 몰라도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국민의힘 내 진영 갈등이 더 이상은 불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도 아직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당권 얘기 나오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정말 대선을 포기한 국민의힘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이준석 캠프 측의 작전인 것 같아요. 단일화 제의가 있었다만 얘기하고 우리는 단일화 응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에 응하라라고 당권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마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단일화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단일화 하더라도 당권은 먹고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이준석 거야 라는 효과를 노리면서 그 언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공개하는 것도 약간 고민스러운 건데 그 단일화를 제안받았다는 공개 말고 당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비상식적인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 이준석의 몸짓을 키우고 단일화 하더라도 당권 이상의 미니멈이 당권이라는 거죠. 예. 그 이상의 공동정부 등등 40대 총리론 이런 것까지 포석을 둔 이준석의 몸짓을 최대한 키워서 이준석 주변 사람들의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거고 저도 뭐 단일화는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되더라도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측에서는 단일화 하지 마라. 그것도 사실 해당 행위 아닌가요? 예. 왜 해당 행위 하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제 이후를 바라보는 거죠. 만일에 이준석 쪽이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면 치열한 당권 싸움이 또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대선은 이미 진 거고 바깥에 있고 자기는 국민의힘에 당권을 주겠다. 이게 이제 한동훈 쪽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대선 전국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셈법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 깨어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거예요. 네. 대선에 모두가 집중을 해서 승리를 일궈야 되는데 대선은 접어두고 다 당권을 갖고 셈법을 하고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아마 많이 착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전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있고 지난번에 대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도 3차 TV 토론 다 끝나고 했거든요.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는데 이준석 후보를 설득해서 단일화에 기꺼이 응하게 하려면
이준석 후보가 정치 생명을 끝내지 않는 상황에서 단일화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는 그 배경이 토양이 만들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단일화 한번 하고 당권을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정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단일화하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희박할 거라고 네. 보시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 안철수 그때 인수위원장이죠. 팽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모습을 이준석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가 당대표를 또 팽당했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뭐 친윤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당권을 줄 만한 집행력도 없는 거고 또 실제로 준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자기의 위치가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게 최근 몇 년간의 국민의힘의 정치 문화 아니겠어요? 전혀 비민주적이고 특정인의 오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도 없고 예. 또 하나 큰 흐름은 우리 민주당은 이미 당원 주권이 많이 확보돼 있는 건데요.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난번에 김문수하고 한덕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예상을 깨고 예. 김문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상을 깬 건가요? 깬 거죠. 예. 대부분은 한덕수로 된다고 예. 생각한 거죠. 상식으로는 같다고는 예.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상을 근데 깼다. 이제 새벽에 그런 후보 교체 쿠데타로 인해서 당원들이 이제 많이 화가 난 거죠. 예. 그걸 보면 국민의힘에도 이제 당원들이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오다도 뭐 받겠지만 그래도 당원들도 이제 좀 스스로 생각하는 면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지 않냐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요즘 이슈가 워낙 빨리 바뀌어서 한밤중에 그 후보 교체한 그 사건이 네. 언제적인지 벌써 기억기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빨리 됐습니다. 빨리 바뀌고 있는데 뭐 이번 대선 전국에서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판단을 하시겠죠.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측 그러니까 이제 당권 거래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일단 이런 고발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과거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전 예.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전화 통화에서 한 이야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범죄 행위다, 무슨 정치 관련된 어떤 법에 위반된다라는 거 전 보지는 않는데요. 민주당도 저 법조인들이 있는데 저를 검토를 했을 거고 고발이 돼서 뭔가 실효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저건 이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당권 싸움에만 혈안되어 있고 대선에 관심 없고 당내 그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되어 있는 집단이다라는 걸 갖다 부각시키기 위한 건데 뭐 민주당이 이거 고발했다고 해서 여론이 단지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고 이럴 건 아닌데 민주당도 이런 무리수 이제 법적으로 뭐 거는 이런 무리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선 때는 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처벌받은 적은 없는데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몇 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선을 하면 한쪽 후보를 드랍시키고 대신에 어느 자리를 주겠다. 또는 다음번엔 네가 해라.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느 선까지 약속이 법률적인 처벌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분명히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공보단장이 녹취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권이라는 구체적인 자리를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를 사퇴하고 그러면은 당권을 주고 김문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정치 사법화를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대선에서 이런 공당이 타 당의 후보를 특정 자리를 매개로 후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완벽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크다. 그런 네.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대선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케이스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제가 듣기로도 어제 이제 다양한 패널들이 분석할 때는 제안만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일단 판단하겠죠.
수사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판단이든 나올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같은 이제 보수당이지만 당내의 민주주의는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그 대선 내부 경선이나 그다음에 바깥에 무소속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입당을 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된 국민의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치 문화가 이번 이 이준석한테 당권을 제안한 거하고 사실 대잡이죠. 똑같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정당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TV 토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TV 토론이 최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죠. 일단 대선 후보 지지도 오늘 발표된 수치 앞서도 잠깐 다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와서 지난주하고는 조금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고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무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 유보는 8%로 집계가 됐네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들도 대선 막바지로 갈수록 진영끼리의 결집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후보에게 표가 잘 안 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대선 날짜가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진영끼리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사실 지난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약 20%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과거에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사실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이후로 결정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정치 세력에게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뜻이 모여서 아 이렇게 벌어졌구나라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아주 고양돼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 벌어진 것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투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영끼리 결집을 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 타이밍이 이제 오늘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항상 이 그래프라는 게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어지면 또 수렴이 되는 거고 또 벌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대선에 패배하는 정도의 숫자를 보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다시 부끄러움의 표시에서 응답을 안 했던 보수들이 다시 아마 그래도 우리가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가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보면은 비상계엄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시 국민의힘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헌법재판소 판결 전후로 다시 이제 벌어지는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현상으로 벌어졌다가 좀 좁아졌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좀 벌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건 없을까라고 반성하면서 꼼꼼히 이 내용을 분석할 필요는 있다. 예,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 원래 이념 대립을 하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51대 49다. 그거 못 네. 벗어난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하면서 중도 보수 다 끌어안겠다. 정책적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 40% 중반대에 걸려 있다가 50%까지 올라가서 지난주에 사실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너무 잘 나온 거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정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까지도 굉장히 열세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영남 지역에서 다시 좀 여론이 결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 이번 주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있었던 TV토론의 영향이냐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 이유는 TV토론 마치고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에게도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7%씩 오를 만한 일은 아닌데 예. 이준석 후보는 어느 정도의 TV 토론을 통해서 득을 본 건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그래도 대화가 되는 후보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득을 본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변동은 TV 토론보다는 이제까지 조금 경도되어 있던 지지층이나 유동층들이 이제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도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30%가 넘어가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지지율은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등이 참 더 지속적인 유지가 그러니까 상승세가 조금 김문수 후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고 그 당시에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다 안 된 것이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2차도 있고 3차도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걸 따라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민현주 의원님과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TV 토론에 대한 평가는 일단 1등은 이재명 같아요. 2등이 이준석, 3등 그다음 김문수가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의 평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TV 토론의 영향은 아니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거고 여기는 사실 3자 대결에서 50%를 기록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최정상에서 약간 조정을 겪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가장 좁아진 숫자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이 토론이라는 건 상대방이랑 경청이잖아요. 근데 좀 자세부터 이게 약간 뒤로 제껴진 뻣뻣한 이런 자세를 통해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토론을 하는 게 훨씬 더 유권자한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준석 후보의 뭐 호텔 경제학이나 또는 정년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호텔 경제학은 재정으로 모든 걸 하겠다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민간 사이드의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일정 정도 재정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마중물 역할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각 경제 주체를 거치면서 일정 정도 자기의 경제적 빚을 해결하거나 자기들이 살 물건을 사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고 정년 연장도 정년 연장을 해서 청년들의 취업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이 가져야 될 일자리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년이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 이제 책임을 지고 국가가 책임을 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정년 연장되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무한정 돈을 쓰면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토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제한적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말씀. 제가 그래서 그 토론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재명 후보의 참모분들이 정리를 잘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디어는 이재명 후보가 냈을 수 있는데요. 뭐 오늘의 상품권이나 시장 재래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이나 이런 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냈던 거고 근데 어쨌든 후보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결국에 그 집대성하는 건 참모들이 같이 하고 전문가 집단이 하는데 여러분 뭐 김병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선할 때는 엄청 두꺼운 보고서가 있다가 토론할 때마다 그 줄어든 보고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 들어가기 전에 바로바로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김병우 의원님처럼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은 더 쉽게 다가오니까 이게 그냥 헛벌키는
헛수레바퀴가 도는 이런 경제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는 몇 가지지만 이런 참모들이 조금 부족했구나, 주변의 요인들이 부족했다라는 거 하나랑, 이재명 후보도 핵심 정책이나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애드립이나 즉흥적인 것보다는 정말 심도 깊게, 그리고 그 핵심 공약이 자신의 정권 5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국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서 했던 정책과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저는 공약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한계가 있는 그 지역에서 통용됐던 정책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됐을 때도 똑같이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해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의원님이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모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총평은 참모가 부족했대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가 많이 지지율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니까 당연히 잘했다는 여론은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참 이재명 후보가 생각도 많이 하고 정책 개발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당이나 다른 사람의 정책을 하더라도 괜찮으면 잘 이렇게 베낀다고 표현할까요?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유연성과 실용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프레임으로 밖에는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시간적 제약성, 그것들이 제일 가장 좀 아쉽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편한 상황 속에서 좀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쭉 다룰 텐데, 연금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 통합 방안, 갈등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부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뭐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토론이잖아요. 4명의 토론자고 너무 많은 것을 다룬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예 한두 개에 집중해서 여러 차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겉핥기식으로 토론이 되고 거기서 인상비평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되고요. 오늘 뭐가 쟁점이 될까요? 저는 연금 중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의료 대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의료를 갖고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연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회라는 그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은 지금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기본사회위원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기본사회냐, 다시 또 기본연금 주는 걸 말하는 것이냐, 200만 원씩 주겠다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을 정말 이제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라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앞서서 주 4.5일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선거 구호로 들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임기 5년 내에 이거 4.5일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향점으로 가겠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도 많이 갈 것 같고요. 공격성 질문이 많이 가겠죠.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그다음은 의료개혁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사회에 관련돼서도 국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를 편한 곳에 살 권리가 있고, 또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향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사회라고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사회주의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이라는 단어는 헌법과 법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재헌헌법 이후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기본 권리가 충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기본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 사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려면 국가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성장을 꽤 해온 나라죠.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고성장 시대가 마감하고 저성장, 1사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도 2%에서 1%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기본 사회를 지향을 하되 성장에 방점을 둬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협업을 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리고 그 기본 사회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 소득, 다시 말해서 국가 재정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 소득은 저희가 이번에 공약으로 안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사회를 지향을 하고 기본 사회를 지향하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과 협업해서 그 재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기본 사회를 나아가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예.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런데 뭐 기본 사회 한마디 하시면 야, 성장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좌클릭이다. 아니, 또 성장 얘기하면 예. 우클릭이다. 그게 아니고 사회와 사회주의는 완전 다른 거죠. 다르죠. 예.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예. 않습니까? 사회학자인 민현주 의원님 보시기에 아니 저는 기본소득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네.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제 기본 사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시리즈로 한다고 하셨을 때 이게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다 똑같이 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복지 정책들 저소득층에게도 층별로 다르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사회를 갖추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약에는 안 넣었다.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근데 임기 1, 2년 지나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느닷없이 넣는 거 아니냐. 예. 이걸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갖고 하는지는 이재명 후보가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10초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잠시 뒤에 토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미리 보는 대선 토론이 됐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일자리 하면 벼루 여기에 또 뭘 추가해? 일자리에 알바까지 더해. 국민 공식 완성. 국민과 모든 일자리를 연결하다. 벼룩시장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캔바로 만들어줄까? 토토다.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뭐든지 만든다. 캔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일부 탕감도 추진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특별 융자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한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대체로 같지만 그 세부 방식에선 차이가 뚜렷합니다.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불길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놓치지 않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그거 아세요? 신협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을 어부바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을 어부바하는 아주 큰 금융 신협. 컬리 쓰고 세상이 넓어졌다. 치즈의 세상, 과일의 세상, 빵의 세상까지. 인생은 짧고 맛있는 건 많구나.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